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반대학원 임상상담심리 전공 2학기를 맡고 있는 유수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우울인데요. 사진 속의 여자는 굉장히 외롭고 슬퍼 보입니다. 제 머릿속의 우울증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혼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둡고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머릿속의 우울증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충 우울증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몇 가지 단어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우울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몇 가지 단어 중에 그냥 한두 가지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울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을 때 흔히 우리에게 찾아듭니다. 대개 보면 책에 보면 마음의 심리적 감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인생의 늪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울증에 걸리면 의기소침해지고 활기도 없고 상고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우울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은 구별되어야 하는데요. 좌절과 실패는 항상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좌절과 실패를 가까이 했을 때 기분 전환을 하게 되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이 계속 지속되게 되고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대인관계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부적응 상태를 지나서 자살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DSM-4에 나오는 우울 진단 기준인데요. A, B, C, D, E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A만 대표적으로 좀 보신다면 이런 증상 중에서 밑에는 9가지 증상이 나오는데요. 이 점으로 된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최소 2주일간 거의 매일 지속되어야 하면서 최소한 한 가지 증상은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쾌락의 상실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장애 중에 유병률이 가장 높은 장애라고 합니다. 우울증의 유병률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남자는 5에서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울증은 자살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자의 80%는 되게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던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많은 사람이 걸리기도 하지만 치료도 되는데 또 재발의 가능성도 생각보다는 높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50에서 60%는 두 번째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 지나서 세 번째까지 갔는데 세 번째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네 번째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은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울증 사례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 약 중에 환자에게 맞는 약을 찾거나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환자들을 막기 위해서 있었고 그 11월 1일 입원해서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어떻게 변화가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으세요? 제 자신감이 자신감 많아졌어요? 네. 소심했던 부분인데 하나씩 변화가 어떤 기분? 23살의 이연경 씨. 올해 초부터 극도로 불안하고 무기력한 증세로 고통을 받아옵니다. 환자는 불면증을 이기기 위해 매일 술을 마셨고 급기야 술이 취한 상태에서 타살을 기도했다. 근데 설명해줄 거야? 불고기만 하고 우울증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됐다. 중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연경 씨.
고등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단짝 친구들을 사귀면서 상처를 잊어갔다. 그래, 그 오빠 부르지. 그런데 졸업 후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던 연경 씨는 사소한 일로 친구들과 다투게 된다. 야, 그만 마셔. 너 혼자 마셔. 너 야, 너 요즘 왜 그래? 저번에 포장마차에서도 그러던데. 여자 뭘? 요즘 이상하잖아. 혼자 뭐하고 다녀? 내가 뭘 하든 니들이 언제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맨날 지들끼리 붙어 다니면서. 니들이 내 맘을 알아?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네 마음을 알아? 야, 됐어. 내가 니들하고 무슨 말을 하냐? 야, 됐어. 그냥 가자. 맨날 그러고. 친구들은 그날 이후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연경 씨의 이름을 삭제했다. 연경 씨는 중학교 때처럼 다시 혼자가 됐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우울증 때문에 직장은 물론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오가는 말 속에서 기분이 나빴는 점 때문에 저한테 이제 이별을 통보를 하나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놀랬어요. 놀라긴 했어도 알 거야. 몇 년 친구인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충동이 생긴 거예요. 자꾸 이제 중학교 때 생각이 또 떠오르고 나 또 이제 혼자고 외롭고 정말 믿었던 친구들이 나 이렇게 배신하니까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연경 씨는 손목에 2차례에 걸쳐 자해를 했고 투신 자살까지 시도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치료는 또 지금이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져서 나가도 새로운 단계의 치료가 또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치료 자체를 좀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또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거를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을 주는 스트레스가 제일 큽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부모, 자식, 또는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 걸 좋아한다면 돈을 상실했다든가, 운동선수라면 건강을 상실했다든가, 그런 스트레스가 자꾸 밀려올 때 물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우울증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그럼 이런 우울증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여러 가지 원인을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리학적으로는 제가 3가지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우선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분노가 자기를 향해진 현상을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분노가 향해졌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게 되고 책망하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긍정적인 강화가 상실되었거나 아니면은 강화를 유발하는 행동이 감소되었거나 우울 행동이 이제 한 번이나 몇 번 나타난 우울 행동이 강화가 되어서 계속 그거를 하게 되는 것으로 우울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이론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생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의미로 과장하고 왜곡하여 우울증이 생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생물학적인 원인인데요. 유전적이거나 아니면은 신경학적 뇌의 이상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우울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요. 세로토닌은 수면, 의욕저하, 무기력 등의 증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로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노아민 산화효소 농도는 이 모노아민 계열은 도파민도 여기 안에 속하는데요. 이런 물질들의 과잉 분비가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뇌의 원인에 대한 결과들은 현재 약물치료의 치료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우울증을 촉발하는 어떤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 연구를 한 결과이고요. 대학생이 경험하는 주요 생활 사건과 심리적 충격의 강도를 100을 제일 높은 단위로 해서 표시를 한 건데요. 제일 높은 게 이제 가족의 사망 또는 친한 친구의 사망, 그리고 부모의 이혼,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되는데요. 대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학기나 그 교과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뭐 성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전공의 변화, 이런 것들도 충격의 강도로 재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을 주요 스트레스 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은 물론 이거는 이제 연구에서 나온 결과이긴 하지만 개인들에게는 충격의 정도나 사건의 강도는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사건이 벌어지면은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브라운과 해리스의 연구 결과 간단하게 제가 썼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런던 중심부의 여성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상의 역경과 같은 유발 요인이 취약 요인을 악화시켜서 우울증을 발병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 요인은 약간 앞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한데, 앞에는 뭐 대학생이었지만 이제 여성 우울증의 환자의 경우에는 뭐 가깝게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던가 아니면은 양육을 계속 받았어야 하는데 11살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셨다던가 아니면은 집에 14세 미만의 아이가 3명 있다던가 이런 것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주부인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이가 3명이 있다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서 매년 내는 이제 경향 분석 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물론 이 시기는 호르몬의 분비가 또 다른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랑 조금 더 다를 수 있지만 우울하고 위쪽 부분 보시면요. 생각보다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서 이 보고서를 내면서도 마지막 코멘트는 우울과 위축을 포함하는 이런 기분장애에 관련한 상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 생각보다 저희 주위에 많고 재발률도 좀 높은데요. 이런 우울증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상은 4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 생리적인 이렇게 4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했듯이 뭐 우울한 기분이 계속 지속되면서 슬픔도 느낄 수 있고 좌절감, 불행감, 죄책감, 허무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그 환자에게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치료 부분에서 인지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인지적으로 나타난 증상들을 보시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증폭되고 그리고 피해 망상적인 사고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학업에 있어서 주의 집중 안 되고 기억력이 저하되어서 때로는 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행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수면이 과다하기도 하고 수면이 그러니까 반대로 굉장히 수면이 작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기가 감소되고 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과 사고가 느려지게 됩니다. 신체 생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증상은 식욕이 저하되고 체중이 감소되고 성욕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나 두통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해밀턴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나타나는 증상의 빈도를 여기도 이제 100%로 해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연구를 했는데요. 남자는 239명 정도, 그리고 여자는 260명 정도. 되게, 그 통계를 낸 결과를 보면, 우울한 기분은 거의 우울증에서 100%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흥미 상실도 거의 두 번째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좀 제가 주목하게 봤던 건, 불안이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있어서 불안이 우울증과 가장 많은 부분 동반되고 있다. 그런 거를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증상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별에 따라서 우울증이 나타나는 방법도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불안들은 불안이 어렸을 때 너무 높았다 그런 경우에는 추후에 우울증 발견을 예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우울한 사람들의 인지적 특징에 대해서 보면은요, 우선 세 가지: 자신, 세상,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굉장히 열등하게 보고 회복 불가능한 능력상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살 거야.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계속될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중요한 성과, 이런 것은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달성하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에게 나타난 실패나 또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리고 나의 성격적인 결함. 그러니까 성격적인 결함은 쉽게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많은 우울증 연구에서 반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반추는 우울증의 시작, 심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반추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들 아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뭔가 부정적인 사건이나 어떤 그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못하고,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슬픔이나 좌절감이나 죄책감을 느끼겠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고 되뇌어서, 계속 우울한 기분을 쭉쭉 지속시켜 나가는 게 반추입니다. 그래서 반추는 우울증에 조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굉장히 많은 형태들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우선 6가지 정도만 말씀드렸고요. 이외에도 산후 우울증, 그리고 여성만이 가진 여기 계절성 우울증 나오네요. 여성에게 어떤 생리적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울증 등 해서 우울증의 하위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데, 우선 여기에 나온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신경증적 우울증과 정신증적 우울증은 우울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신경증적 우울증은 현실 판단력에 현저한 손상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요. 정신증적 우울증은 현실 판단력에 손상이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망상적 사고 같은 거는 신경증적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정신증적 우울증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망상적 사고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 생각이나 죄의식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외인성 우울증, 내인성 우울증으로 나뉘는데요. 외인성 우울증은 환경적인 것, 가족과의 사별, 그 다음에 남자친구와의 이별, 그리고 실연, 실직, 이런 실패, 이런 것과 같이 분명한 스트레스원이 있는 것,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외인성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인성 우울증은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호르몬적인 분비, 그 다음에 생리적 리듬,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 그런 거를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조성 우울증은 말 그대로 굉장히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함이 굉장히 극심한 걸 말하고, 계절성 우울증은 되게 이제 겨울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울증도 느끼고 피로감도 느끼고 막 탄수화물 굉장히 많이 먹고 그다음에 불안하고 화가 많고 이런 거를 겨울에 느끼다가 봄이 되면 또 괜찮아진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광선치료라고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선치료를 해서 치료가 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는 좀 뒤에 언급해 드리고요. 다음 보시면요. 이 사진들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고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자살을 함으로써 우리가 우울증 이런 말에 되게 익숙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모으면서 이게 진짜 우울증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이제 다 찾아봤더니 그 SG 워너비 출신의 최동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있기 전까지 과다하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송지선 아나운서, 최진실, 최진영 이렇게 다 여기 나온 사람들 우울증으로 생각보다 많이 고통받았고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됐다는 언론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고 저는 이제 저기 맨 끝에 밑에 맨 끝에 저분이 이제 남윤정 씨라고 58세에 자살을 하셨대요. 전 잘 몰랐는데 이분도 이제 고인의 가족들이 우울증으로 평소에 굉장히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가 한국경제TV에서 사진을 받아온 게 이분이 이제 예전에 순풍산부인가 거기에 나온 배우 김수진 씨라고 하는데 이분은 직접 유서에다가 쓰셨대요. 우울증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유서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생각보다 우울증에 걸린 연예인들이 자살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 내용을 찾으면서 이제 개그우먼 이성문 씨가 자기 사례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141번 손님, 141번. 예, 이성민 씨. 그분들은 다 하시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우울증이 요새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울증도 유전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렇게 자살한 집안에서 자살이 나온다. 아버지가 들어가서 자살하신 분은 또 자살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유전이 되는 굉장히 많은 것이다. 조심스러운 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질문을 하시는 이성민 씨 혹시 우울증을 좀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환경 어릴 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사 많이 다니고 이제 자취하고 하숙하고 남의 집에 살고 이러면서 자라오면서 나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개그맨이 되고 방송활동을 하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딱 코너에 몰리니까요.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냥 죽음으로 그냥 내 결백함을 알려야 되겠다. 그 한 생각에 꽂히니까 나만 없어지면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약국에 가면요 그냥 순환제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쪽에 분업소가. 예, 그래서 이제 약을 70알을 샀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먹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웠거든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3시간 만에 깨났어요. 70알이요? 네, 근데 이렇게 눈을 딱 뜨는데요. 이 눈을 뜨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몸이 쇳덩어리인데요. 이 정신은 깨어났는데 야광빛이 딱 눈에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눈을 떠서 왜 눈을 떴지? 약을 먹었는데 여기가 지금 그러면 딴 세상인가? 그리고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몸이 말을 안 하면서 따닥 막 이 바닥으로 내려 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깨어나시고 저를 업고 이제 뛰시게 됐죠. 그래서 막 뛰어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잘못했다는 걸 처음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막 우시는 걸 보면서 내가 결정했던 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깨어났으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왜 먹게 됐느냐 약을 먹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입을 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까지도 살기 싫다는 저 안에 그런 고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안 벌리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어중간하게 깨어나면 평생 정신으로 살아 그러는 거예요. 얼른 입을 벌렸어요. 다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약 알이 알갱이처럼 이렇게 연 걸리듯이 걸려갖고 쭉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일을 자고 깨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 정말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 연예인 아이들이 이렇게 죽으면 제가 죽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이고, 또. 승우 씨 그러니까. 자, 표준인 박사님의 성적입니다. 자, 우울증도 자식에게 유전이 부모의 되나요? 우울증, 자식에게 유전된다. 네, 유전성이 있는데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남자는 평생 한 10%가 우울증 한 번씩을 경험을 합니다. 여자는 한 25% 정도가 경험을 해요. 그러면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내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2배 내지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우울증에도 있고 또 그게 또 자살로 연결되기도 하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자녀에게 유전이 그러니까 자살도 유전된다는 근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가 역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근데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해밍웨이의 형도 누나도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에 4명이 죽었습니다. 자살로. 그리고 해밍웨이의 손녀가 마고 해밍웨이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레스티라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인데 이 친구도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어요. 이 집안은 3대에 걸쳐서 5명이나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살이 반드시 유전된다, 유전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유전적인 경향은 있기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게 그 한 해 전 세계에서 80만 8천 명의 우울증으로 자살을 네, 이렇게 자살로까지 일어날 수 있는 우울증은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울증의 치료는 다른 정신증 치료와 비슷하게 약물 치료, 심리 치료, 그다음에 기타 치료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심리 치료에서는 아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에 대한 치료에 맞게 인지 치료, 정신 역동적 치료, 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치료요법에서는 전기 충격 치료와 광선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했을 때 우울증에서는 치료 효과가 가장 높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보시면요, 뇌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 화학적 물질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는 환자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장면에서 우울증 환자 중에는 자신의 기분을 약물로서 이렇게 조절한다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는 얼마 정도 바로 나타날 수 없고 최소 몇 주 걸리며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물 치료는 개인이 또 거부할 수 있고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것은 꼭 약물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살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방치하기가 이제 혼자 줄 경우 그냥 방치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입원을 권유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물에 대한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요. 약을 쥐에다가 투입을 해서 간단하게 그냥 효과를 보여드려요. 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항우울제 효과를 검증해왔다. 쥐를 물에 빠뜨리자 처음 5분 동안은 헤엄을 치며 필사적으로 발버둥 친다. 하지만 5분이 지나자 움직임이 거의 없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일종의 좌절감 때문이다. 이 쥐에게 하루 동안 총 3번
항우울제를 투여하고 다시 실험을 하자 능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항우울제의 효과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의지가 생긴 것이다. 굉장히 짧은 동영상인데 전 보고 주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약물을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약물 치료랑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 좋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 치료는 우울증에서 대표적으로 인지 치료가 행해지고 있는데요. 그 인지 치료는 개인의 정서 또는 행동은 세상이나 사건을 보고 느끼는 자기만의 어떤 구조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울증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론적 기초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인지, 잘못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밑에 깔린 신념, 잘못된 신념을 파악해서 이를 현실을 검증하며 수정하기 위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생활 사건과 부정적인 사고를 탐색하고 조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담자와 같이 해석해보고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그리고 대안을 탐색해보고 적응적인 사고로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지치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행동치료 부분인데요. 행동치료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긍정적 강화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을 때 우울증이 생긴다고 해서 행동치료의 목표는 생활 속에서 긍정적 강화의 비율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그 우울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해서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제가 대표적으로 썼는데 여기서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요. 두 번째 있는 계획적 활동 기법은 우울증 환자에게 매일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써서 이제 그 사람이 생활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울한 사람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그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환자의 무계획해서 생활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술 훈련이나 대처 기술 훈련은 약간 교육적인 가르침이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사회적 기술 훈련을 잠깐 보시면 이거는 약간 구체적인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인관계 상황에서 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나 거부를 당하는 행동을 변화시켜서 이제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인 기술을 직접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처 기술도 비슷한데 대처 기술 이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해결하는지 그런 부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충격 치료와 광선 치료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전기충격 치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삼성 서울병원에서 하는 걸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전기충격 치료는 이렇게 머리에다 대고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에 일정한 전압의 전류를 연결해서 의도적으로 경련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거의 많이 안 쓰이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부작용으로는 좀 큰데 기억상실증, 부정맥,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선 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눈에 아주 적은 양의 자외선을 포함한 빛을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절성 우울증에 주로 효과를 잘 나타내는데 그렇지 않은 우울증에도 많이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두통, 눈의 피로, 과민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선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밝은 빛이 우리 신체 생리적인 리듬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그 가설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지만 주위 사람들도 정상적인 우울감인지 아니면은 그거를 넘어서 조금 과도해지고
다른 증상들이 나타난지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굉장히 많이 느꼈고,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좀 알고 있다면 주위에 있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